이렇게 내일이면 총선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야는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집중 순회와 정권 심판론 강조로 막판 표심 확보 전략 짜기에 한창입니다. 네, 두 분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연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 한 달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자체로 어느 정도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메시지들 좀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죠.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인지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반기에 이뤄지는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경제 운영하고 있느냐. 지난해 1.4% 경제 성장률 보였습니다. IMF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 상상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또 일본으로부터 역전당한 게 20여 년 만이기도 했죠. 지금 미국 애플사의 사과 그다음 비싼 게 대한민국 애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고공행진이거든요.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집권 여당의 오만한 부분 그리고 실정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그 부분을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든 단 한 석이라도 이겨서 일당이 되는 것이 일단 현실적인 목표다라는 내용들을 좀 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30일 전이라서 기자회견 한 거는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뭐 기대했던 내용들이 뭐 좀 구체적인 게 있나 해서 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 뭐 두 가지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하나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천 논란이나 분열을 봉합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의 성격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혁신 공천이라고 얘기했던데 제가 볼 때는 자화자찬이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총선 프레임과 관련해서 대안적인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분석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선대위 체제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지만 선대위원 관련해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우선은 선대위원장 2명 이상을 내세우겠다. 노년, 장년, 청년. 조화를 깨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 이를테면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요. 대구에서 또 국회 입성을 하셨던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험지에서 또 유의미한 득표를 하셨던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또 통합의 이미지에 걸맞기도 하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끄는데 굉장한 연륜과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과 이번에 힘을 합쳐서 공동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모시겠다라고까지 확정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아마 물밑에서 좀 조율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뭐 당에 제안을 받은 바는 없지만 또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거든요. 통합이 먼저 좀 전제돼야 된다. 이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도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굉장히 민주당에 필요한 인물이고 선대위원장으로서 같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꾸리는 그 작업에 지금 민주당이 좀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율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뭐 선택 도와주고 싶겠냐 이런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원래 그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은 약간 보완적인 성격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인선을 할 때 중도층 민심을 끌어넣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당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인사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인사들을 모신다든가 청년, 여성, 뭐 지역 안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상례인데 관례인데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전국 운영을 방어하고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장애물이 될 만한 인사들은 배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임종석 전 실장하고 이탄희 의원의 기용 가능성 부분이 예.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수월한 분들, 이해찬 대표라든가 아니면 강하게 민주당의 노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중량급 인사들을 모시는 선에서 예. 봉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맞설 수 있고 이미지가 다른 인사들이라든가 진취적인 인사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쓰리톱 체제 등 다양한 구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발언을 내놓는 것, 오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SNS에서 쓴 글 같은 것도 아무래도 뭐 현재 지금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독재화로의 전환 여부가 이번 총선에 달렸다라는 발언도 내놓고. 뭐 언론에 사실 주말 내내 뭐 이직 파동 등등이 뭐 네. 사과를 했지만 파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네.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게 예. 단순한 선거 전략이고 총선의 전략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만약에 무리하다면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역풍 불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이게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서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 닿을 수 있는 굉장히 핵심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서는 입틀막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입을 막으면서 뭔가 이 정부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들이 계시는 거죠. 오늘 발표된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국가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도까지 포함이 되려면 그 지수가 상당히 급락직화해야 된다라고 이 설명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는 걸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것인지 여당에 좀 더 표를 몰아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균형을 잡고 견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침표가 찍혀가고 구분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좀 더 당대표가 이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좀 높여가는 것 같고요. 공천으로 좁혀봐도 그렇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 돈 봉투를 받았다는 영상이 있죠. 같은 기준으로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키웠던 그 동일한 기준으로라면 공천을 주는 게 맞을까? 저는 많은 유권자들이 물음표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후보에서 배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유권자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부분 너무 뻔뻔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입장들 낸 거 보면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제 이런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들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독한 말을 막 쏟아내고 계신데요. 예.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정권 심판론 부분들이 이제 묻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조함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권 심판론과 관련해서는 그 프레임이 이미 탈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이 선거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미래 권력 대결 형식으로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론으로 가려면 과거 회고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미래형 선거로 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제3지대 정당들이 뭐 열심히 움직이니까 여야 간의 일종의 선명성 경쟁 부분이 희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은 제가 볼 때 두세 달 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탈색이 됐고요. 그다음에 독재화 뭐 이런 뭐로의 전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복원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국격도 높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비정상적인 국정들을 정상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과연 독재화의 길이겠습니까?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공천에 대해서도 여러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듯이 비명형산이 무슨 비명불편이 친명행전이 친명불편이 이런 얘기들 사천 논란이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되는 걸로 보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으로 볼 때는
총선 프레임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을 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양평에 이어서 내일은 천안을 찾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금 더 이슈화하기 위함으로 네.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을 부각하는 전략을 계속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보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천안에 가는 거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좀 해석을 낳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금 소환한 건 국민의힘 지금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런 분을 해외로 이런 고위공직에 내보내는 거, 더더군다나 출국 금지 조치 됐던 사실도 대통령실에서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게 국정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이 군 복무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오히려 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혐의로 군 법정에 세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런 게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면 그리고 국정 운영의 쇠퇴가 아니라면 뭐라고 과연 설명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대안 세력으로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이 정부의 부족한 점을 넘어서서 뭔가 의아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세력으로서 그리고 또 수권 세력으로서 총선에서 유권자분들께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쨌든 천안을 내일 방문하는 것은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걸 더욱더 해석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해주셨거든요.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최상병 사건 말씀이죠? 네, 예, 예. 최상병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이제 당 외압을- 지도자의 일정은 메시지입니다. 일정은 네. 메시지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키워 올려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의 약점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타겟을 삼아서 가겠다 뭐 이런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민주당 보좌진들이 그걸 중심으로 일정을 짜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지도자의 일정이 메시지화하려면은 내용이 쉬워야 됩니다.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억지를 쓰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며칠 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양평에 갔습니다. 그죠? 양평에 고속도로 노선을 문제를 예. 건드려서 윤석열 정부의 약점을 치고 나오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무슨 반향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미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공방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상당 부분 소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슈 주기로 볼 때 고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소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병 사망 의혹 사건도 그렇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이 출마를 한 천안에 간다는 건데 신범철 전 차관하고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이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잘 납득이 안 가요.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여당에서 지금 이중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출국 금지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고 공수처에서도 그 수사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고 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것은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경기 불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그런 데 자꾸 집착하시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행선지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좀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디를 가느냐? 내일부터는 지금 경기 고양시 그리고 서울의 영등포, 양천 이렇게 있고 이후에는 뭐 PK 낙동강 벨트라든지 호남 지역 등등 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지역들은 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합니까? 지금 이제 양당이 그 여야 거대 정당이 공천이 대충 다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예. 전국적인 범위를 두고서 행보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PK 지역의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 부분 의석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부산 일부 지역 그 부분을 붐업을 좀 해야 되니까 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사실상 10몇 년 만에 18년 만인가요? 예. 16년 만이네요. 16년 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에 다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약세 지역이었던 호남의 전 지역구에 지금 후보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쪽 그 출마한 분들의 뒷받침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이나 충청권이 전략 지역이긴 하지만 예. 짬을 내서 그 지역도 간간히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조정래 부원장께서 행선지는 좀 쉬워야 한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뭐 상대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행선지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굉장히 많은 곳을 누비고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이를테면 청주를 가면 본인이 청주한시고 어린 시절을 지냈다는 뭐 그런 인연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지역을 가서는 내가 검찰일 때 그 지역에서 부임해서 뭐 일을 뭐 했다. 뭐 부산 같은 곳에서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제가 같이 수행하는 분들한테 들으면 열기가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하지만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존 정치권의 인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인도 나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참신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력을 판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이라는 국면 속에서요. 그런데 어떤 정치력을 보여줬느냐?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 있습니다.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심 위반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90도로 인사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선 본인이 언제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냐? 거기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플러스 알파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민주당은 그 부분을 당연하지만 계속 어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겁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른바 특검법이 제부에 대해서 이게 가결되지 못했지만 바로 또 다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기자가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공천 작업과 관련해서 감동이 없다라는 취지의 질문 던지니까 민주당 공천을 구정물 공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화법과 대화법으로는 국민들의 높은 평가는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좀 보면 충청 지역과 경기 이남 지역을 방문을 했거든요. 어쨌든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주력한 걸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정치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행보로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초기에 비해서 훨씬 더 노회적고 전략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점 행보를 보면 이번 총선의 승리에 대한 전략적인 감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전략 지역은 경기하고 인천 지역 아니겠습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지역구가 72개 지역인데요. 4년 전 총선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경기에서 58석 중에서 7석을 차지했고 인천 12석 중에서 1석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총선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잡아가는데 어렵다고 보고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역대 그 총선에서 충청 이북 지역이 전략 지역이고 성구를 가르는 지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충청도 아니면 경기도로 계속 가고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최대의 강점은 정치 신인 이미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기성정치인 낡은 정치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신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성도 좀 있고 대중적인 메시지 전파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 중도 민심을 가진 유권자들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누구를 심판하는 것보다는 시절이 어려우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 그게 부합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민생 행보를 네. 조금 더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막판 민심 어떻게 좀 쏠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양당 모두 서울 경기권에 정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 인천 경기도에 60석이 있고요. 인천에
당선에 14석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용산을 빼고는 거의 전석을 싹쓸이했거든요. 그렇다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 수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과반 의석을 넘는 의석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국민의힘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뭐 아바타다 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웠지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막 역공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굉장히 저는 메이크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합니다. 뭔가 분리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팀입니다. 그리고 원보이스를 내고요. 한 이 묶음으로까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전 당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 체계에도 그대로 등치돼서 가 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을 받았는데 530명 지원을 했고요. 네. 거기서 지금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예. 뭐 선대위원장 맡아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인가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는데 본자님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역할이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전국적인 지명도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혁신성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3대에 걸친 봉사 이런 부분들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로서는 최고의 자질이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지금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비례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구 선거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실 거고 아마 전국을 다니실 거라고 봅니다. 예. 당에서도 그렇게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류 희생론을 조금 얘기했었던 게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지도부와의 뭐 완전하게 관계에 대해서 좀 회복을 했는가 이런 좀 시각도 있고 그런 목소리를 냈었던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비례대표로 도전장 내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어떻게 근데 평가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이번에 보면 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정량화하고 계량화했잖아요. 수치를 계량화하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더라도 현역들이 다소 유리하게 있었던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칙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들어왔고 그 운동권에서 활동했었던 분들이 진보적인 인사들도 상당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전 지역구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지역구 254개 전체를 다 공천했고 해서 예, 그렇죠. 사실은 아쉬운 어떤 공천을 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만 배제한다면 국민의힘 공천이 전반적으로 잘 흘러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선행됐기 때문에 그나마 시스템 공천이 이 정도라도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 점과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뭐 다른 마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장 변호사님 짧게 뭐 상대당이지만 평가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인요한 전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가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투톱 체제로 전환을 하거나 할 의지와 의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 중에 본인의 정치적 지분을 넘길 이유도 없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사실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었어요. 그 당시에 중진들 다 물러나라, 아내와 자녀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현역 자리 보존됐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연령이나 뭐 여성 청년 비율이 지난 총선보다도 더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게 다시금 환기되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좋지 않은 결과일 거기 때문에 아마 비례로 국회 입성 거기까지가 역할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친명계 민영배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거든요. 우선은 선택한 배경을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원래는 불출마를 하겠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사실상 종용하고 뭐 강요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출마지를 고를 때 상징성이 있는 광주 출마 저울질을 하는 그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그렇게 내몰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민심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아직까지 이런 제3지대에서 특히 이 새로운 미래가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어
보이진 않아서 민영배 의원과의 좀 어떤 대결이 두 분 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이고 뭐 호남에서 계속 터잡아서 성장해왔던 그런 이력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색깔은 완전 달리해서 이 부분에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호남민들의 어떤 물음표도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권자들이 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못한다, 새로운 미래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택한 배경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정권 교체의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 뭐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면 광주 전남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다 시사점 있다고 보는데요. 민영배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탈탁 논란을 일으킨 분이고 이번에 광주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거의 살아남은 사람인데 전직 대표를 하고 전직 국무총리를 한 분이 지역구를 고를 때 광주가 처음 아닙니까 이번에? 지역구를 고를 때 이재명 대표라든가 선거의 구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각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민영배 의원 지역구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총선 꼭 30일 남았는데요.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장은미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